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우람이라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그것도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 영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온라인 강의의 아쉬움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 주제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등등 수많은 철학자들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나열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칸트입니다. 철학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칸트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칸트 철학이 철학사에서 가지는 의미 혹은 의의 때문이겠죠.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혹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렇듯이 이 칸트는 자기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또 종합해서 새로운 독창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독창적인 철학적인 입장을 제시한 철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칸트는 근대 철학, 이 17세기, 18세기에 찬란하게 펼쳐졌던 수많은 철학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이른바 근대 철학을 종합하고요. 또 현대 철학으로의 그런 새로운 길을 펼친 철학자로 평가되곤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뛰어난 철학자 혹은 위대한 철학자는 안타깝게도 대개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칸트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칸트는 특히나 이해하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칸트에 대한 강의 역시도 어렵게 느껴지곤 하죠. 솔직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오늘 제 강의를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교 철학과에서도 칸트와 관련된 강의는 대개 고학년들, 3, 4학년들, 고학년들 수업으로 분류되곤 하니까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지레 겁을 먹으시거나 혹은 관심 끊어야겠다, 잠이나 자자 이렇게 주무실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왜 칸트인가라는 책을 읽으셨죠. 그 책을 읽으셨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오늘 제 강의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1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이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이 칸트 철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사고를 전개하는 이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글자가 조금 잘렸죠? 이 칸트는 1724년에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이 북동쪽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퀘니스베르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현재 이 퀘니스베르그는 바로 이 지역인데 이 독일 땅도 아니고 현재 독일 땅도 아니고요. 이 퀘니스베르그는 엉뚱하게 러시아 땅입니다. 도시 이름도 이 과거의 퀘니스베르그라는 이름에서 칼리닝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칼리닝그라드라는 이 도시가 바로 과거에 예전에 칸트가 태어났던 그 당시에는 퀘니스베르그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과거에는 이 러시아 땅이 아니라 프로이센의 땅이었던 독일의 전신이죠. 이 프로이센의 땅이었던 이 퀘니스베르그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월경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땅이긴 하지만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월경지라는 건 본토와는 따로 떨어져서 다른 나라 땅들에 둘러싸여서 격리되어 있는 그런 섬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칸트가 태어난 이 퀘니스베르그 혹은 칼리닝그라드가 현재 바로 그런 월경지인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죠. 얼지 않는 항구를 원했던 러시아가 이 퀘니스베르그를 점령한 다음에 러시아 땅으로 삼았죠. 그리고 나서 이름도 이 러시아식 이름으로 칼리닝그라드라고 바꾼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칸트는 독일 철학자가 아니라 러시아 철학자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칼리닝그라드 혹은 퀘니스베르그가 러시아 땅으로 편입되기 전에 그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센 왕국에 속해 있었고요. 실제로 칸트가 자신의 그 수많은 저술들을 독일어로 집필했기 때문에 칸트는 독일 철학자로 분류되곤 합니다. 이 칸트는 퀘니스베르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말 한 장과 뭐 말 발굽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인이었을 겁니다. 길드 당시에 있었던 길드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요. 칸트 자신의 회상에 따르면 이 부모님들이 부유하고 또 학식이 높으셨던 건 아니었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칸트는 어머니를 존경했었다고 하죠. 비록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칸트의 공부에 대한 재능, 이런 재능들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후원을 해준 덕분에 이 돈이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칸트는 이 퀘니스베르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퀘니스베르그 대학에 진학을 한 이후에 철학, 수학, 자연과학 등을 칸트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75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죠. 그리고 그 이후 아주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합니다. 강사라는 건 정식으로 학교에 고용되지 않고요. 학교에 강의실을 얻어서 아주 개인적으로 이 강의 공고문을 내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교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강사와는 다르죠. 지금은 강사라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돼서 학생들이 모집된 그런 강의를 맡고 학교로부터 이제 그 강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칸트 시대의 강사직은 지금과 달랐었던 겁니다. 이 칸트와 관련된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 칸트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죠. 칸트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몸이 약한 편이어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책상에 의자에 앉으면 그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 식의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디스크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겠죠. 칸트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자세 교정 장치까지 스스로 고안해서 착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칸트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칸트가 산책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니까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독일에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 가면 이 철학자의 길이라는 산책로죠.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둘레길 같은 게 있습니다. 철학자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책로 혹은 둘레길 같은 게 있죠. 이 유럽 여행을 소개하는 이 우리나라 책자들을 보면 바로 그 길이, 그 철학자의 길이, 철학자 칸트가 산책했던 바로 그 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에서 이 산책하고 있는 칸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계를 맞추곤 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속된 말로 하자면 일종의 뻥이죠, 뻥. 칸트는 평생 퀘니스베르그라는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오랜 강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힘들었을 텐데도 칸트는 퀘니스베르그 대학이 아닌 다른 도시의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죠. 정말 퀘니스베르그를 떠나기 싫었나 봅니다. 어쨌건 이렇게 칸트가 평생 퀘니스베르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우리나라 여행 책자에 소개된 그 하이델베르그의 철학자의 길에 대한 그 소개는 잘못된 거겠죠.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유럽 여행을 가서 하이델베르그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그 누군가가 이 길이 바로 이 철학자 칸트가 산책하던 길이야 하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한다면 멋지게 나서셔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칸트는 평생 퀘니스베르그를 떠난 적이 없어.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면 멋지겠죠. 어쨌건 약 15년이라는 오랜 강사 생활을 한 뒤에 이 50살 가까운 나이에 이르러서야 이 1770년이죠. 이 1770년에 이르러서야 칸트는 이 퀘니스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교수가 됐으니까 이런저런 저작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을 텐데 교수가 된 이후에 무려 10년간 칸트는 아무런 철학적 저작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1781년에 기념비적인 저작이죠.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 처음 발표했을 때는 생각보다 반응이 이렇게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칸트도 약간 실망을 하긴 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칸트는 마음을 고쳐 먹었고요. 곧이어서 계속해서 기념비적인 저작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작들이 바로 이 순수이성 비판에 뒤이어서 출판된 바로 그 대표적인 저작들이 바로 이 실천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이죠. 1781년에 출판된 순수이성 비판, 그리고 1788년에 출판된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1790년에 출판된 판단력 비판, 모두 마지막에 이 비판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칸트의 이 3비판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순수이성 비판 이후에 출판된 대부분의 칸트 저서들이 이 철학사에서는 모두 다 대단히 중요한 저작들로 간주되기는 하는데, 이 3비판서들이 특히 칸트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곤 합니다. 그럼 이 3비판서에 대한 이야기에서 칸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 칸트의 3비판서, 그리고 자연과 자유 그리고 통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3비판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순수이성 비판이죠. 조금 어렵게 이름이 좀 제가 써놓은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무엇을 탐구하느냐 한다면 이제 순수이성, 제목 자체가 순수이성이라고 되어 있죠. 순수한 이성, 그 중에서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순수한 이론적인 이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이성이라는 건 일종의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이론적으로 순수한 차원에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거죠. 이때 이론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이 지식과 관련해서, 즉 인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인식 능력으로서 이성이 순수한 차원에서 고려했을 때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이라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책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이어서 발표됐던 실천 이성 비판은 뭘까요? 이 순수 이성 비판이 지식의 문제, 이성이라는 능력이 지식과 관련된 능력, 즉 인식 능력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면, 이 실천 이성 비판은 이 이성 능력이라는 것이, 이성이라는 능력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즉 도덕과 관련된 문제겠죠.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인 능력으로서 이성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판단력 비판은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본다면 판단력이라는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순수 이성 비판이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검토하고, 또 실천 이성 비판이 도덕의 문제와 관련해서 도덕적인 능력으로서 이성이라는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면, 이 판단력 비판은 그 이론과 실천, 두 가지 구별됐던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는지, 그걸 판단력이라는 새로운 또 다른 능력을 통해서 검토해보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순수이성 비판은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식 혹은 인식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식의 대상이 있겠죠. 인식의 대상들이 바로 뭘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겠죠. 칸트는 우리의 인식 대상들의 전체를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세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인식 대상들의 전체로서의 그 자연 혹은 세계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와 별개인 나와 구별되어 있는 다른 대상들, 이 바깥에 있는 나와 구별되는 것들만 인식하는 게 아니죠. 나 자신도 인식하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지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들의 세계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 쓸데없는 저의 이 영상 때문에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옆에 가려져 있는 이 글자가 자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위에 나와서 자연과 자유 그리고 통일이라고 되어 있죠.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지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지식의 대상이 되는 전체 세계, 전체 자연을 탐구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전체 자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죠. 그에 반해서 이 실천이성 비판은 도덕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요. 도덕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성이라는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하면서 동시에 뭘 탐구할까요? 자유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도덕의 문제를 탐구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 가능하기 위해선 인간이 자유로워야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도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컨대 우리 가장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윤리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예컨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누군가가 실제로 그런 규범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죠.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동시에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자유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즉 도덕이라는 건 언제나 자유가 가능할 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순수이성 비판은 지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실천이성 비판은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순수이성 비판, 나중에 우리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순수이성 비판이 지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이라는 것이 이 지식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이 칸트가 생각하는 자연은 지식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라는 것은 철저히 인과법칙에 의해서 종속되는 세계입니다. 인과법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법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결과가 따라 나온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예컨대 제가 이 마우스를 보이시나요? 이 마우스를 아이고 제가 카톡을 꺼놨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도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마우스 예를 들고 있었죠. 지금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 마우스를 제가 여기서 떨어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죠. 제가 떨어뜨리게 되면 그 사건이 제가 이 마우스를 떨어뜨렸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원인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 사이에 어떤 이거보단 좀 더 좋은 예를 든다면 두 개의 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쪽 구슬에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이쪽 구슬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구슬은 밀려나가게 되겠죠. 즉 얘가 충돌했다는 그 사건이 원인이 돼서 나머지 다른 하나의 구슬이 저쪽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우리 언제나 법칙적으로 생각되죠. 필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쪽 구슬이 이쪽 구슬에 충돌했을 때 이 구슬은 이 충돌로 인해서 이 충돌을 원인으로 삼아서 밀려난다라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자유가 없는 상태죠. 반드시 얘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칸트는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되는 자연세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연세계는 그런 철저한 인과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 자신조차도 그런 철저한 인과법칙에 의해서 종속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도 다 인과법칙에 의해서 설명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유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쇠구슬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과로 야기되는 이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는 이 쇠구슬처럼 인간도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조차도 인과 법칙에 의해서 종속된다면 도덕의 문제에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 자연이라는 것을, 인간을 포함한 이 자연 세계라는 것을 인과 법칙에 종속된 대상으로서 설명하고 그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철학적인 주장을 제시한 이후에 자유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니 새로운 책을 쓰게 된 거죠.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해명하기 위해서. 물론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을 쓸 때에도 이 자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거죠. 그러니 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자연이라는 문제를 다룬다면, 이 실천이성 비판은 이 인과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행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은 바로 그 둘 사이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책이라고 흔히들 설명이 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한편으로는 인과법칙에 종속된 자연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고 생각되고요. 순수이성 비판에 따라서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그런 인과법칙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존재로 설명됩니다. 실천이성 비판에 따르면요. 그렇다면 인간은 두 가지 존재로 생각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유가 없는 존재, 인과법칙에 종속된 존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존재.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시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대단히 거칠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읽어본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거칠게 전체적으로 이 칸트의 3비판서를 조망한다면 이런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연과 자유의 관계, 즉 이론적인 이성과 실천 이성의 관계, 지식과 도덕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자유의 관계겠죠. 이 말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이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칸트의 무덤에 묘비가 있겠죠. 당연히 칸트도 이 무덤이 있고 거기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나름대로 이제 묘비에 이런저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때 새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으니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칸트의 유명한 말입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이 말을 묘비명으로 세우고 묘비명으로 적어놨다는 얘기 자체가 칸트의 철학 자체를 아주 간명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칸트의 이 말 속에서는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죠.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또 하나는 내 안에 도덕 법칙.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는 건 일종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체가 되겠죠.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을 비롯한 지구를 포함한 별들의 움직임, 별들의 무리를 우리 천체라고 부르곤 하죠. 이 천체는 철저히 인과법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의 경탄은 뭘까요? 어떻게 저 하늘 위에 있는 저 천체들이 인과법칙에 종속될 수 있고 인간은 그런 인과법칙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칸트는 한편으로 경탄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는 자유의 기반을 둔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두 가지에 대해서, 즉 자연과 자연을 대표하는 천체와 그리고 자유를 대표하는 나 스스로 설정한 도덕 법칙, 이 둘 다에 대해서 모두 다 경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위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대비를 본다면,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해서 경탄하고 철저히 인과 법칙에 종속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 자연에 대한 경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로운 우리 자신, 인간 자신에 대한 경탄, 두 가지의 경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묘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칸트의 자연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자, 막 길게 글이 나오니까 좀 깝깝하시죠?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얼굴이 이 글을 가리고 있죠. 이걸 빼면 참 더욱 좋을 텐데, 사실 제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뭐 하시겠어요, 그죠? 빼면 좋을 텐데 이 녹화 중에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대해서 좀 전에 나왔던 바로 그 묘비명이죠. 묘비에 새겨져 있는 그 글귀죠.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이 양자를 나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거나 과도한 것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시야 밖에서 찾고 한낱 추측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것들을 나의 실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전자는 내가 외적 감성세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연결점을 무한 광대하게 세계들 위의 세계로, 천체들 중의 천체들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주기적인 운동의 한없는 시간 속에서 그 시작과 지속을 확장한다. 후자는 나의 볼 수 없는 자아, 나의 인격성에서 시작해서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게만은 알려지는 세계 속에 나를 표상한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게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아니니까 이 문구 하나하나를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칸트는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즉 인과법칙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렇죠, 이론적으로 인식되는 이 천체와, 그리고 이 내 안의 도덕법칙, 즉 인과법칙에 종속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도덕법칙,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칸트는 이 양자를 어둠 속에 감춰져 있거나, 즉 그냥 한낱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체에 대한 인과법칙에 종속된 천체, 즉 자연과 내 안의 도덕법칙, 즉 자유를 그저 추측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는 그것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것들을 나의 실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그 세계의 인과법칙에 종속된 자연세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눈앞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인과법칙에 종속돼서 이 운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하고 실제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안의 도덕법칙, 나 자신이 실존하고 있는, 나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방식을 반성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나는 내 안에 도덕법칙이 있다는 사실, 즉 내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이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이 도덕, 이 자연과 자유, 혹은 천체와 인과법칙에 종속된 천체와 도덕법칙, 이런 것들 각각, 전자는 바로 그 인과법칙에 종속된 자연 혹은 천체를 이야기하겠죠. 전자가 이렇게 펼쳐진고 후자는 즉 도덕법칙 혹은 자유가 되겠죠. 이것들도 역시 펼쳐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어서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이어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와의 나의 연결을 나는 앞서의 세계에서처럼 그렇게 한낱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무수한 세계 집합의 첫째 광경은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의 중요성을 없애버린다. 동물적 피조물은 그것으로 그가 된 진료를 짧은 시간 동안 생명력을 부여받은 후에는 다시금 유성에게로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광경은 예지자로서의 나의 가치를, 나의 인격성을 통해 한없이 높인다. 인격성에서 도덕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전 감성세계로부터 독립해 있는 생을 나에게 계시한다. 적어도 이것이 도덕법칙에 의해 이승의 생의 조건들과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무한히 나아가는 나의 현존의 한 목적적 규정으로부터 추정되는 만큼은 말이다. 역시 이해하시기 어려우시죠? 이것도 역시 간략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지금 역시 앞에서 구별했던 두 가지 대조를, 자연과 자유 혹은 이 천체와 도덕법칙 사이의 이 대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초점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인과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연, 그리고 한편으로 내 안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실존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나의 도덕법칙,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단락에서 칸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는데 한편으로 나는 인과법칙에도 종속될 거고요. 즉 천체의 일부, 이 자연세계의 일부로서 나는 인과법칙에 종속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도덕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로운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인과법칙에 더 종속된 동물적 피조물로서,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동물적 피조물로서 나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나는 철저히 인과적인 법칙에 따라 종속되겠죠. 나는 그저 인과법칙에 따라서 이런저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결국은 죽어서 소멸하게 될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라는 존재는 되게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생각이 됩니다. 인과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이 소멸하게 될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다시 동물적 피조물로서 한없이 작아졌던, 중요성이 사라졌던 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한없이 높여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간주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의 대조를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도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한편으로 계속해서 이 자연의 관점에서 이 줄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천체, 즉 자연, 그리고 나는 동물적 피조물, 그 안에 속해 있는 동물적 피조물. 그죠? 이런 관점에서 나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나 자신 안에 도덕 법칙을 갖추고 있는 존재. 그럼으로써 한낱 동물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일종의 예지적인 존재. 예지적인 존재라는 건 이 독특한 용어인데요. 번역하는 말이 딱히 마땅히 없어서 이 칸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지자라고 번역을 하곤 합니다. 우린 예지자 하면 뭔가 예언을 하고 앞일을 내다보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예지자라는 건 지적인 지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 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낱 동물적 피조물로서 인과법칙에 종속돼서 결국은 죽어서 소멸하게 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를 펼치는 존재, 심지어 도덕법칙도 스스로 정립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도덕법칙을 스스로 정립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도덕적인 규범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도덕적인 규범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사고를 펼칠 수 있는 존재로서 나의 존재는 한없이 높아질 수 있겠죠. 칸트는 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된 자연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제시된 자유에 대한 관점을 모두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둘 사이에 통일의 문제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가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인과법칙에 종속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실제적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계에서 우리는 자연세계 속에서 인과법칙에 종속된 채로 살아가지만 그와 별개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인과법칙에 종속된 세계 속에 있긴 하지만 나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사고하게 되죠. 단순히 이 나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사고하고 나 자신이 자유롭게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설정하는 나가 이 세계 속에서 바로 이 인과 법칙이 종속된 세계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겠죠. 이게 행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이 되냐 하면 나는 인과 법칙에 종속돼서 예컨대 내가 아까 거짓말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법칙을 나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규범을 나 스스로 설정해요. 하지만 나는 실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인과법칙이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는 그저 그건 이 도덕적인 존재로서 그냥 사고한 것 뿐이고 실제로 생활할 때는 마음껏 이런저런 인과법칙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즉 나는 내가 정말로 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내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또 그걸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실제로 이 인과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규범을 적용해서 스스로 행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즉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을 스스로 설정했다면 그 규범에 따라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 문제가 바로 이 자연과 자유 사이의 통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칸트는 이 천체로서 천체의 일부로서의 나라는 존재, 즉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라는 존재와 내 안에 도덕 법칙을 설정할 수 있는 존재, 즉 예지자로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이야기해서 자연과 자유 사이의 통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판단적 비판이라는 책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판단적 비판이라는 책에는 단순히 자연과 자유 사이의 통일이라는 문제만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보자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학적인 문제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죠. 물론 오늘 강의에서는 저는 그쪽까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칸트의 3비판서를 통해서 칸트의 철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또 어떤 식으로 통일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 자연과 자유에 대해서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살펴봤으니까, 이 통일에 대해서도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것인 자연 개념의 구역과 초감성적인 것인 자유 개념의 구역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간극이 견고하게 있어서 전자로부터 후자로 건너가는 것이 마치 한쪽이 다른 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있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후자는 전자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곧 자유 개념은 그의 법칙들을 통해 부과된 목적을 감성 세계에서 현실화해야만 하며, 따라서 자연은 또한 그것의 형식의 합법 직성이 적어도 자유 법칙들에 따라서 자연에서 실현되어야 할 목적들의 가능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자연의 근저에 놓여있는 초감성적인 것과 자유 개념이 실천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에 통일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역시 이것도 엄청 어렵게 써있죠. 역시 우리는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칸트는 역시 또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죠. 자연과 자유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이 둘 사이의 각각에 대한 논의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철저히, 한편으로는 철저히 인과 법칙에 종속된 존재로 바라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자유로운 존재로 바라본다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철저히 분리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자아분열증 혹은 자기분열증이라는 어떤 병적 증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나 자신을 어느 정도 통일된 존재로 보고 계시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도 하시고, 또 아니라는 존재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어떤 위인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러신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상황상 나는 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도록 이런저런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로 하여금 행위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도록 행위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를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식의 예들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정황상 나는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나에게. 내가 철저히 인과 법칙에 종속된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과 법칙에 종속된 존재로서 나는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철저히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것일까?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서 나에게 가장 이로운 현재의 나의 삶의, 즉 나의 생존을 계속해서 더 윤택하고, 더 오랫동안 나의 생존을, 윤택한 삶을 유지하고 더 오랫동안 나의 이런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나의 삶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되돌아보시면 그랬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즉 우리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자연과 자유를 통일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칸트의 철학이 자연에 대해서 다뤘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논의, 그리고 자유를 다뤘던 실천이성 비판에서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이 자연과 자유 사이에 통일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판단력 비판은 그 둘 사이의 통일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칸트 철학에서는 이 자연과 자유의 각각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고요, 이 둘 사이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칸트의 논의를 좀 더, 비슷한 논의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엮어가 볼까 합니다. 칸트는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세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런저런 것들을 탐구하겠죠. 철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경험적인 무언가를 다루진 않습니다. 경험적인 무언가를 다루는 학문들은 경험과학들에서 다루게 되겠죠. 이 경험과학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인간으로서 이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관심에서 비롯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성이라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관심에서 비롯하는 첫째 질문으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답변은 뭘까요? 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앞서 봤었던 것처럼 일종의 지식의 문제, 나의 알의 문제,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종의 도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건 규범에 대한 문제죠. 규범을 제시하는 건 바로 도덕의 문제니까요. 나아가서 세 번째 문제는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사실 앞서 보셨던 이 자연과 자유의 통일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뭐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칸트는 이 세 번째 문제 내에서 역시 자연과 자유의 통일, 나아가서 이 우리의 희망, 바람, 어떻게 보면 실현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면 그럼에도 동시에 이 인과법칙에 종속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자유로운 나의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을 그런 인과법칙에 종속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과 자유의 통일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 즉 인식론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식론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윤리학, 즉 도덕의 문제와 관련된 철학, 즉 윤리학이라는 윤리학이라는 철학 분야와 연관되어 있겠죠.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역사 혹은 종교 철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칸트는 이 세 가지 질문이 합쳐져서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통일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철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다루곤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질문 속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혹은 통일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칸트가 보기에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즉 철학이라는 거꾸로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면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는 학문이라면 그때 이 철학이 답해야 될 질문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인식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규범에 따라서 행위해야 하는가?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서 행위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라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인과법칙에 종속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은 이 현실 세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꿈꾸면서 희망하고 또 그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칸트의 이 철학이라는 질문, 칸트에게 있어서 철학은 바로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묻고 또 그에 대해서 답을 추구하는 그런 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칸트 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가 왜 철학사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언제나 이 칸트의 이름을 떠올릴 만큼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혹은 과거의 철학으로부터 새로운 방향 전환을 제시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걸 살펴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칸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 철학으로부터 새로운 철학의 방향을 제시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선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칸트는 인식론적으로 혹은 윤리학적으로 혹은 역사 철학, 종교 철학적으로 이 기존 철학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 짧은 강의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출발점이 되는 이 인식론적인 것과 관련해서
즉 자연과 관련된 이 칸트의 논의를 담고 있는 순수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한번 이 칸트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철학적 방향을 제시했는지, 이 칸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또 이어지는 강의는 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칸트의 철학이 전개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 옆에 나와 있는 이 책 표지죠. 칸트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ritik der reinen Vernunft라고 되어 있습니다. Kritik, 비판이란 뜻이죠. der reinen, reinen이라는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pure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이죠. 형용사죠. Vernunft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reason, 이성이 됩니다. 즉 비판, 뭐예요?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 즉 순수이성 비판이죠. 순수이성 비판 책의 표지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고방식의 혁명이에요. 이 사고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이론의 문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기존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혁명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기존 철학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즉 인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었었던 내용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한계점을 비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한계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진 않겠죠. 당연히 한계를 비판했다면 그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이 인식론과 관련된 문제,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게 되죠. 이런 칸트의 사고방식의 혁명을 그래서 흔히들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방식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코페르니쿠스는 이 과거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지동설을 제안했었던 사람이죠. 천동설이라는 건 아시죠? 흔히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천동설이라는 건 지구가 언제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지구 주위로 천체들이 회전하고 있다는 아주 오래전에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던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를 거쳐가면서 이 천동설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새로운 관측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관측 증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동설이 제시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먼저 지동설을 제시한 사람이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새로운 망원경을 이용한 새로운 천체의 관측 증거가 제시되기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는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적된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 증거를 통해서 기존의 관찰 증거들이 천동설보다는 지동설, 즉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회전한다라는 그런 가설보다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다른 천체들이 회전한다라는 이 가설이 더 기존의 관측 증거들을 설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제시한 사람인 거죠. 즉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죠.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돼서 우리의 사고를 펼쳐나가는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칸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 철학적인 인식의 문제와 관련된, 즉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즉 인식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이 철학적 논의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제시하는데, 자신이 제시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사고방식의 전환에 비견될 만큼 혁명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자신의 이 제안을 비유하는 거죠. 그다음 칸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방식의 전환 혹은 사고방식의 혁명을 제안하게 되는지 우리는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칸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칸트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한테 한 중간쯤 돼서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매번 틀어주곤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시트콤일 거예요.
제목이 뭐였더라?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청담동 산다라는 아마 이 시트콤일 겁니다. 이 청담동 산다라는 이 시트콤에 등장하는 한 짧은 한 에피소드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칸트는 이 사고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이 자신이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하고자 했었던 작업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을 위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폐기해야만 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칸트는 이 결국 인식의 범위와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거든요. 이 인식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할 때 그 규정된 한계에 따르면 인간은 경험 세계 내에서만 인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경험 세계에 너머에 있는 존재들, 대표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존재에 대한 것도 역시 경험 세계 한계 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는 철저히 인과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세계거든요. 인간이 앞서 이 실천이성 비판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이야기된다면 인간은 단순히 경험 세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이 되겠죠. 적어도 이론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건 이론적인 인식 차원에서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신 같은 존재들도 마찬가지겠죠. 신 같은 존재들도 경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칸트는 이 인간의 인식, 이론적인 인식의 영역을 경험 세계에 한정하는 대신 그 바깥, 즉 경험 세계에 한정하고 그 경험 세계 안을 철저히 인과 법칙에 종속된 세계로 규정하는 대신에 그 너머의 세계는 인과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세계로서의 또 인과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세계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즉 이 경험 세계 바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인과 법칙에 종속된 자연 세계 너머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과 법칙에 종속된 자연 세계 너머에 대해서는 지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식을 포기하게 되지만 대신 그 너머에 지식을 포기함으로써 신에 대한 사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윤리학에 대한 사고, 즉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사고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이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통해서 제시를 하죠. 아마 이 내용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칸트 철학의 어려움에 대한 짧은 에피소드가 담긴 시트콤을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 책 읽으셨어요? 네, 그래요. 읽었어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여태 나온 책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서 읽는 내내 짜릿했다니까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그게 배운 거니? 들어본 거지? 제대로 잘 된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서 이틀 만에 다 읽었잖아요. 이게 재밌어? 진짜? 뻥을 쳐도. 한 시간째 한 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읽고 또 읽고 60년 동안 한국말 쓰고 산 사람도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어렵게 쓸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이걸 재밌다고 이틀 만에 읽었더니. 아줌마 여기 라면 하나요? 네. 하긴 너희들이야 살림을 하니 뭘 하니. 읽고 싶으면 48시간 앉아 책만 읽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니? 나야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살림하고 책 좀 읽어볼까 싶어 잠자리에서 책을 펴면. 읽어볼까요? 순수이성 비판의 핵심 질문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수이성편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즉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칸트는 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이 핵심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다시 제기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의 형태로 바꿔서 제기를 하죠. 얼마 길지도 않은데 벌써 이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꼼꼼히 분석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지식은 가능한가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걸 겁니다. 즉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선험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즉 선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선험적인 지식이라는 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을 칸트가 생각할 때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죠.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데 경험이 바뀜에 따라서 그 지식도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경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즉 경험이 바로 우리의 지식의 원천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인 거죠. 그런데 경험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지식도 바뀌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 경험에 의존적인 지식은 언제나 경험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험적인 지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경험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즉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은 항상 반드시 참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은 언제나 지금 당장은 참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참이 아닌 거짓으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는 예가 백조에 대한 예예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백조는 하얗다. 백조는 하얀 새다. 라는 이 명제가 언제나 영원불변하게 참인 것처럼 생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백조는 하얗다라는 이 지식은 어떻게 얻어진 걸까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백조라는 새를 무수히 관찰해 봤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얗지 않은 백조를 확인해 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비록 경험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조는 하얗다는 것이 불변하는 지식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19세기인가 20세기인가 혹은 18세기였나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오스트리아였나 뉴질랜드에서 혹은 그 근방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됩니다. 즉 백조라고 불렸었던 새와 생물학적인 특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깃털의 색깔이 하얗지 않은 검은색인 백조가 발견된 거죠. 이게 바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지식은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이야기되곤 하는 예죠. 모든 경험에 의존적인 지식들은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하고 항상 반드시 참인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험적인 지식은 거꾸로 항상 반드시 참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반드시 참인 지식, 그런 지식이 도대체 있기는 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바로 수학적인 지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명제는 경험과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반드시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칸트는 이런 지식을 선험적인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지식은 뭘까요? 종합적인 지식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든 지식들이 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진 않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얻은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긴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혹은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일종의 지식이죠. 그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종의 지식이죠. 이 총각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일종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총각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각이라는 말의 뜻만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 종합적인 칸트가 종합적인 지식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경험 세계의 종합적인 지식이라는 건 경험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지식이라는 걸 말합니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라는 이 지식은 실제로 경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은 총각이다 혹은 저 사람은 처녀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들은 어때요? 경험 세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죠. 바로 저 사람이 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지식이라는 건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대개 이런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의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감각적인 지식들이에요. 예컨대 제 앞에 있는 책상은 딱딱하다. 내 책상은 딱딱하다 라는 지식은 감각적으로 제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대부분들 새롭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지식들은 대부분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죠? 이렇게 선험적인 지식이 무엇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은 뭘까?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즉 항상 반드시 참이면서도 경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식을 말하겠죠.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왜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험적인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반드시 참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종합적인 지식은 경험 세계와 관련돼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험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지식이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걸까요? 이게 칸트의 질문인 겁니다. 칸트가 왜,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칸트가 던졌을까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고 필연적인 지식, 즉 선험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린 이 세계에 대해서 언제나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즉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자연과학이나 뭐 공학도 마찬가지죠.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자연 세계를 정확히 인식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자연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이 자연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예측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지?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날씨가 흐려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날씨가 흐립니다. 그렇다면 뭐래요? 일기예보를 찾아보죠. 일기예보는 뭘 통해서 얻어질까요? 물론 일기예보는 언제나 틀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기예보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름의 움직임이라든가 기상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기를 예측하는 거죠. 일기를 예측해서 비올 확률이 50% 이상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죠. 즉 자연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실한 방식으로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지식은 선험적인 지식은 경험 세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거나 선험적인 지식은 수학적인 지식 같은 거에 한정될 뿐 경험 세계에 대해서는 선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새로운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위를 하고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 언제나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 선험적이면서도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즉 항상 반드시 참이면서도 그것이 경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칸트는 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순서의 성판에서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은 가능한가라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칸트 이전의 철학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칸트는 기존의 철학들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기존의 철학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칸트 이전의 철학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려면 칸트 이전의 철학들을 우리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칸트 이전의 근대 철학, 17, 18세기에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철학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합리론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론이라고 부릅니다. 합리론적인 철학을 전개했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합리론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에 반해서 경험론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베이컨, 로크, 버클리, 휴մ 같은 사람들이 될 거고요. 이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지 살펴보자면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합리론 철학자들은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경험론자들은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대답해요. 물론 대단히 지금 도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론자들은 어떻게 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합리론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능력은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럴듯하죠? 인간의 이성 능력이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 능력은, 도대체 인간의 이성 능력은 어떤 능력이길래 경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런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언제나 항상 반드시 참인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문제는 그 답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합리론자들은 본유관념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경험하기 이전에 본유적인, 즉 타고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혹은 어떤 인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 능력은 이미 경험하기 이전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혹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이 아주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죠. 그 이상한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합리론자들이 공통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이에요. 이 세상은 선한 신의 섭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고요. 선한 신이 인간의 지성 안에 혹은 인간의 이성 안에 그런 본유적인 어떤 지식, 선천적인 어떤 지식을, 선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의 이성 안에 심어두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이 선한 신이, 착한 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의 이성 안에 심어둔 이런 본유관념과 같은 지식은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세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죠.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 안에 심어둔 그 지식은 세계에 대해서 당연히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히 그리고 반드시 참인 지식을 우리 안에 심어놨다라는 걸 이 합리론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납득이 되시나요? 물론 저는 지금 합리론에 대해서 되게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합리론 철학자들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의 주장들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시되진 않겠죠. 그 철학자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주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건 거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경험론자들은 이런 합리론자들의 주장들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경험론자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인식의 원천은 어떤 본유관념 같은 것에 의해서 나오지 않아요. 본유관념이라는 인식의, 즉 이 합리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의 원천은 혹은 또 가장 중요한 원천은 이성 자체입니다. 이성 자체 안에 이미 어떤 본유적인 지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험론자들은 그런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인식이,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오직 경험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만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본유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험론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다면 경험이 유일하게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라면 세계에 대해서 선험적인 지식, 세계와 관련해서 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반드시 참인 지식은 얻을 수 없겠죠. 이성 능력이라고 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선험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경험론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은. 그렇다면 칸트는 이런 두 전통적인 철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까요? 칸트에 따르면 합리론은 이성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능력이 세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선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이성 능력에 대한 이성 능력을 과도하게 낙관주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성 능력이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자신들의 그런 이상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근거 없이 신이라는 어떤 특정한 존재를 부당하게 도입했다라는 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독단적으로 불합리하게 도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칸트에 따르면 합리론은 이성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성 능력에 대한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독단적이고 부당한 주장으로 펼치는 이론으로 변질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경험론은 어떨까요? 경험론은 거꾸로 합리론과는 반대로 이성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심을 합니다. 이성 능력은 애초에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선험적인 지식의 가능성, 특히나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주의적인 의심스러운 주장밖에 펼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즉, 합리론은 이성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함으로써 독단론으로 변질됐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지워야 되겠죠? 이 독단론으로 변질됐다면 경험론은 이성 능력에 대한 과도한 의심 때문에 회의론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칸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철학은 이성 능력에 대한 과도한 낙관도 거부하고요. 과도한 의심도 모두 거부하고 이성을 제대로 비판해보자. 이성이란 능력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성 능력에 대해서 이성 능력이라는 능력이 도대체 이성이라는 인식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과 연관한다면 이성이라는 능력으로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혹은 인간은 이성 능력을 통해서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제목이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순수한 인식 능력으로서 이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제목이 출연하게 된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합리론은 결국 독단론에 빠지고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함으로써 독단론에 빠지고 말고요. 경험론은 이성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회의주의적이 됨으로 해서 회의론에 빠지고 말아요. 독단론도 회의론도 둘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대안은 어떤 식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요? 이성이라는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신의 비판 철학에 대해서 이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이 철학을 전개하기 시작하죠. 칸트가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 이 비판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칸트 자신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칸트는 이 자신의 시대를, 우리 시대를 비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시대는 진정한 비판의 시대요. 모든 것은 비판에 붙여져야 한다. 종교는 그 신성성에 의거해서, 입법은 그 위험을 들어 보통 비판을 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럴 때 종교와 입법은 당연히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꾸밈없는 존경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성은 오직 그의 자유롭고 공명한 검토를 견뎌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꾸밈없는 존경을 승인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시대는, 이 근대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 칸트의 시대는 비판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는 이 신성성에 의해서, 신이라는 신성한 존재에 의거해서 비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즉, 비판적인 검토를 피하려고 하죠. 과연 종교가 그만큼 존경을 받을 만한지 우리는 엄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종교는 신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그 비판적인 검토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법도 충분히 우리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존중을 받으려면 이 비판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텐데, 법도 그 법의 위험, 법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비판을 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존중과 존경을 필요로 한다면 엄밀한 검토, 엄밀한 비판적인 검토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에서도 이런 식의 말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죠. 칸트는 이런 비판의 정신을 이성이라는 능력에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성이라는 능력도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 과연 이성이라는 능력이 인식 능력으로서 존중받을 만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칸트의 주장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이성에 대해 이성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인 자기인식의 일에 새로이 착수하고 하나의 법정을 설치해서 정당한 주장을 펴는 이성은 보호하고, 반면에 근거 없는 모든 월권에 대해서는 강권적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의 영구불변적인 법칙에 의거해 거절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 법정이 다름 아닌 순수 이성 비판, 바로 그것이다. 지금 칸트는 이성 능력을 비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성이 해야 돼,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기인식과 관련한 일입니다. 자기인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성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 인식 능력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 능력 자체가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즉 이 합리론이 독단론에 빠지고 경험론이 회의론에 빠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성이라는 능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인지, 즉 자기인식과 관련된 우리 자신의 인식 능력과 관련돼서 제대로 검토해보는 일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식의 자기인식, 이성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확인해보는 이런 자기인식의 능력을 비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요. 나아가서 이런 비판의 작업을 일종의 법정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판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 능력을 법정에 이 피고처럼 세워두고요. 마치 우리는 그 판관처럼 이 신문하는 겁니다. 이성 능력이. 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너는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 것인지, 이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우는 법정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 바로 그것이다. 즉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칸트의 이런 식의 이성 능력에 대해서, 이성 능력을 법정에 세워서 이성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성 능력에 대한 신뢰를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칸트는 전형적인 계몽주의 철학자였어요.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이 이성 능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신뢰를 표현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방법서술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좀처럼 만족하지도 않는 사람도 그것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식 혹은 이성으로 불리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인간이라면 양식 혹은 이성이라고 불리는 능력, 즉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이 이성이라는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모두 다 이런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성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용기인 거죠. 칸트의 유명한 짧은 책이죠. 짧은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계몽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이란 인간 스스로 책임이 있는 미성숙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성숙은 그 원인이 지성이 결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지성을 사용할 결단과 용기에 결여해 있는 경우에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이 계몽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칸트는 인간이 모두 다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전에 보셨던 그 비판 작업을 통해서 이성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이성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자기의 이성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 능력, 충분히 비판을 통해서 그 가능한 활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 이성 능력을 스스로 활용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몽인 시대의 과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칸트가 했었던 작업입니다. 실제로 칸트는 그런 작업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펼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서 도대체 이성이라는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질문,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까요? 당연히 칸트는 가능하다라고 답하겠죠. 대신 이 문제는 그 답 자체가 아니라 그 답을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칸트는 그 과정을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칸트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죠.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은 뭐 드디어 신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 칸트가 제안한 사고방식의 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은 뭐 이거 읽어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칸트 철학이나 그 이전의 철학이나 모두 참인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관념 혹은 표상과 그 관념에 의해서 표상된 대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내 앞에 책상이 있다라는 관념 혹은 표상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관념이나 표상 혹은 생각이 참인 지식이라면, 참된 지식이라면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책상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진 표상이나 생각이 나타내는 것, 그 나타내는 것과 그 표상이나 생각에 의해서 나타내진 그 실제 대상이 일치해야 그 표상이나 생각은 참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점에서 칸트는 기존의 전통적인 철학, 합리론자나 경험론자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칸트는 그 기준점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기준점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기 위한 기준점, 즉 표상과 표상 대상이 일치하는지 생각할 때의 그 기준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좀 전에 예를 사용하자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책상, 이게 바로 내 앞에 책상이 있다는 나 혹은 여러분들의 표상 혹은 사고가 참인 지식이기 위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상식적입니다. 내가 대상을 제대로 혹은 참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대상을 기준점으로 삼아야지 뭘 기준으로 삼겠어요. 그렇죠? 근데 칸트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런 식의 사고가 상식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식론의 문제,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서는 기준점이 그 기준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잠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혹은 표상,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앞에 책상이 있다라는 아까 우리 관념을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있는 책상입니다. 이 둘 사이가 일치해야지 이 관념과 이 실제 대상이 일치해야지 우리는 되게 참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의 철학에서는 바로 얘가 기준점이 됐었던 거죠. 내 앞에 책상이 있다는 생각이 참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 앞에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이걸 기준점으로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확인함으로써 내 지식이 참된 지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 관념과 이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얘와 비교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얘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념과 대상이 일치하는지 기준점을 대상으로 잡는 순간 우리는 둘 사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과연 내 앞에 책상이 있다는 사고가 내 앞에 실제로 책상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인식하는지 살펴보려면 저는 이미 이 실제로 내 앞에 책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얘에 대해서 이 관념이 정말로 이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준점을 찾았어요. 아, 그래, 나는 이런 식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점을 삼아서 이 관념과 대상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점과 이 대상은 어떻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또 기준이 필요하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합리론자들은 합리론자나 경험론자들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식의 상식적이지만 이 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인식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합리론자들은 부당한 독단론으로 흐르게 됐고요. 이 회의론자들은, 이 경험론자들은 부당한 회의론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칸트의 제안은 뭘까요? 다 바꾸는 겁니다. 기준점이 대상이 아니라 이쪽으로 세우는 거예요. 애초에 대상이 이 우리의 관념이나 표상에 따르도록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에요. 애초에 대상은 우리에게 대상으로서 주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인식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게 됩니다. 칸트는 그걸 시공간이라는 조건도 이야기를 하고요. 범주라는 조건도 이야기를 하죠. 즉 시공간과 범주라는 조건에 따라서 대상들이 이미 그 시공간 그리고 범주라는 형식에 맞춰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대상으로서. 우리한테 이 시공간이나 범주라는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대상조차 아닌 거죠. 즉 이 바깥에 있는 건 이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은 건 우리에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언제나 이 시공간과 범주에 따라서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대상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념은 애초에 이 시공간과 범주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대상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일치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공간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범주라는 아주 원론적인 개념들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점, 이 점들만큼은 적어도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런 출발점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인식의 문제, 관념과 대상 사이의 일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사고방식, 상식적으로 보였던 그 기존의 사고방식, 즉 대상을 기준점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방식에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최소한의 출발점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게 칸트의 비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 주체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인식 주체의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대상으로서 현상한다, 대상으로서 나타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인식론이, 인식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자, 칸트는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의 철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칸트가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제안한 그 해결책들이 그 이후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철학자들이 칸트의 해결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죠. 오히려 더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칸트를 여전히 위대한 철학자로 간주하죠. 그 이유는 새로운 사고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칸트의 새로운 사고틀을 통해서 자연과 자유, 그리고 그 통일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죠.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실까봐 앞에 이야기를 천천히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 칸트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도록 이끌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칸트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강의를 마치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